미 재무장관이 재차 국회 입법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김정관 장관이 미 산무장관을 만나 오해가 없게 설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과잉 단속으로 충격 사망자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반기일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결과적 합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관세를 이제 합의한 대로 15%에서 25%로 이제 올리는 것의 핵심이 뭔지가 이제 나온 거죠. 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를 했지만 그 후속 조치가 없다. 네. 왜 합의를 해놓고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되느냐라는 식의 이제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겠고 결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제 요구한 게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핵심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주안점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되되 네. 다만 트럼프의 협상 공식 자체가 끊임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변수가 또 들어와서 또 딴지 아닌 딴지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외에 같이 막 그 여러 가지 트럼프 백악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에도 갑자기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 거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게 쿠팡 문제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든가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이제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다른 국가들이 그 판결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 끄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비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진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 고려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게 낫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번에 그냥 무역 합의 빨리 승인해라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는 해결책 함께 마련하자. 근데 바로 베선트 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굿캅, 배드캅 좀 나눈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사실은 관세 합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 것이죠. 사실은 합의를 해서 한국에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빠른 템포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화하는 행동대장 역할로서 베센트 장관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풀어내라라는 어떤 그 당부를 하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한미 동맹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을 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대부분의 경우에 동맹에 대한 결속력이 약화되는 기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현대화 공식을 안정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이행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게도 한미동맹의 약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미동맹 그 강화되는 기조를 잘 이어가되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의 어떤 속도감 있는 추진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계속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한국을 대상으로 그거를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라라고 해서 베센트 장관한테 행동대장 역할을 맡긴 것이죠. 근데 지금 김정관 장관도 방문을 하고 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도 미국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서 이제 외교전을 펼치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미가 관세 무역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고 그렇죠. 많은 소통이 있었고 그래서 한미 그 당국 간 굉장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 신뢰가 쌓인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의 오해를 푸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자꾸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대래 그게 잘 안 풀릴 수가 있으니까 설득보다는 설명을 하겠다, 오해를 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미국의 요구를 경청을 하고 그 원하는 부분을 핀포인트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어프로치, 그런 접근 방식이 좀 더 이걸 빨리 풀어내는데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김정관 장관이 우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오해를 풀 수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만 강조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역할에 실행력에 대한 어떤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협상 TF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합의가 된 이후에 대미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TF를 뭐 가동시키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행 의지력을 보이면 설명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그 플러스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치로 하면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조속하게 빨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설명을 하되 이행 의지를 굉장히 높이는 메시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 관세 인상을 추진하려고 관보 개제 준비한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관세 25% 메시지를 내놓고 시점은 얘기 안 했어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좀 있고 네. 그러려면 레버리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레버리지가 지금 갑자기 시점 얘기 안 하고 말만 하면 그냥 말만으로 끝나는 것처럼 하게 되면 협상력이 낮아지니까 실제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실제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행정명령도 필요하고 광보개제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협상이라는 기간과 동시에 이런 거는 진행되니까 협상에서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는 그것을 활용해서 빠르게 미국이 이제 그 25% 인상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식의 압박 카드를 통해서 협상의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이 관련해서 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 워낙 이런 레버리지 이용을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회가 과연 빠르게 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조금 더 레버리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또 갖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버는 게 필요한데 시간을 벌더라도 미국이 이제 바라봤을 때 한국이 이거 시간을 끄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것까지 고려해서 시간을 끄는 거다라고 그런 인상을 심어주지 않게 하려면 네. 국회가 하는 일들을 행정부가 뭐라고 하라고 이제 지시하거나 주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 특성을 잘 설명을 하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기로 한다면 시간 신뢰관대로 관리하면서 미국에게 한국의 의지를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전략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국회의 역할을 국회에 놔둬두고 행정부는 우리는 시행할 거야라는 모습을 어떻게라든 보여줘야 된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실행 TF 같은 게 만들어지면 그게 좀 가시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 보죠.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요원들의 일단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희생자가 처음에 이제 휴대폰만 들고 있던 그 영상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도 한번 다툼이 있었다라는 영상이 보여졌어요. 여기 트럼프가 또 얘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미네소타 상황 때문에 미국 그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실은 지금 이게 연방 정부하고 주정부가 대척점에 서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국가 내에서 보기 힘든 미국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연방 정부는 이민 단속 요원들을 두둔하고 그다음에 주정부는 평화 시위에 참가한 사람한테까지 지금 2명이 사망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건 문제다라고 해서 대척점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11일 이제 사망 11일 전에 그 총격 사망 11일 전에 그 있었던 영상이 나오면서 네,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 예, 저 저 영상이에요. 양성에 보면 저거거든요. 네. 저 연방 요원에게 저항을 하면서 그 기물 파손 비슷하게 하면서 뭐 그 차량을 걷어차고 막 이러면서 깨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공개가 됐는데 네. 그것만 놓고 보면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게 없어서 평화 시위냐 저런 건 공권력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어필을 하는 측면에서 이거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장면의 전이 원인인지 모르거든요. 아, 그것까지 안 예, 된다. 그 부분만 보고서 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전후 맥락을 다 봐야 되는데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스 요원의 그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어떤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국가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대한 이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국토안보부 장관 사퇴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크리스티 놈을 경질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질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이죠. 이민 단속을 굉장히 주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크리스티 놈을 경질하게 된다면 이민 단속에 대한 정책 동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우려하는 지점일 테고 그리고 또 그거를 지지하는 트럼프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카드를 못 던지는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리스티 놈뿐만 아니라 네. 경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 대상이 되는 다른 장관들도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 놈을 경질하면 다른 장관의 경질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겠죠. 네.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조사가 우선이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연방요원 2명이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정직 상태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지 무슨 벌써 경질이냐 그러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경질 카드를 쓰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강조할 때 자주 공격했던 소말리아계 민주당 하원의원 이란 오마르가 연설 도중 액체 공격, 테러라고 할 수 있죠. 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원인이 트럼프다라고 이제 오마르 의원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약간 그 선동적인 발언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오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말리아 출신인데 뭐 탄핵을 해야 된다, 감옥을 가야 된다, 심지어는 소말리아로 추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반 트럼프 진영이 이렇게 결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친 트럼프 진영이 또 결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오마르 그 트럼프 그 진영에서는 오마르의 발언에 딴지를 걸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못하도록 단속하는 그런 역할의 어떤 빌미가 된 거죠, 사실은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약간 선동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최근 또 아이오와주를 찾아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얘기하면서 중간 선거 좀 힘 좀 내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좀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낮았다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통해서 한 4%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미네소타 사태 등 이런 것 때문인데 근데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게 중간 선거가 11월 3일인데 사실상 한 9개월 남은 거거든요. 네. 목전이다, 목전. 지금 이 그 트럼프 지지세가 약화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면 중간 선거에 대패한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 인식을 가지고 가서 트럼프가 잘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세수가 늘어났고 네. 주식 시장이 호황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민 단속도 했는데 이것을 계속 지켜내려면 중간 선거에서도 이겨야 된다. 여러분이 계속 결집해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중간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추진했던 자신을 계속 동력을 살릴 수 있게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남은 3년 여러분이 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면 미국과 이란 간 핵 미사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상대로 대규모 군사행동 가능성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시작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게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의 개입의 어떤 재개입을 시사한 것은 시작은 이란 당국의 그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핵 협상으로 방향을 약간 틀었어요. 음. 그 항공모함을 보내면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목적이 미군 보호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아하. 중동 지역에 배치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략적 목표가 뭐냐. 전략적 목표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군사적 선택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른다. 다만 미국이 어떤 군사적
그 행동에 나서는 단계로 보면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사적 강압. 수사적 강압은 유혈 사태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이거 그 유혈 진압을 계속하면 미국의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력을 집결시키는 거예요. 항공모함 전단 강습단 집결시키고 F-15 그 중동 지역으로 뭐 재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2단계 군사력 강압이 이제 시작된 거고, 세 번째는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이제 타격 그 방안인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특수전 병력을 투입한다. 그 특수전 병력까지 투입한다라고 하면 베네수엘라 마두로에 대한 체포 작전 비슷하게 네. 레진 체인지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거든요. 아. 근데 현재는 2단계다.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전략 목표가 무엇인지, 이란의 반응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란 입장에서는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안정적인 분위기가 아닌데 미국에서마저 이렇게 공격하겠다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 공습을 좀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그 문제가 되고 있던 핵시설을 포기해야 되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란은 이제 결사항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비상체제도 구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가 그 기능이 마비되면 지방 정부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도 이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가장 자주 쓰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카드. 네. 그것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과의 전쟁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위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공정한 핵 협상이라면 대화장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경 대응과 협상 카드를 같이 열어놓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군사적 대응에 이란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때 미국이 지금 최근 바꾼 전략을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미국이 최근에 NDS를 통해서 네. 서반구 장악에 집중하는 세력권 전략을 내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략적 목표는 서반구라는 거예요. 중동이 아니고. 네. 그러면 짧게 군사적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짧게 타격하고 빠질 거다. 계속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짧은 기간만 잘 버티면 또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대응을 하되 이게 전쟁 수준으로 번지는 수준까지는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은 혹시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험용으로만 갖고 있고 실제로 사용까지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최소한의 반격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미사일이 있고, 드론도 많아요. 네. 그걸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뭐 탄도미사일이 뭐 2,000발에서 수천 발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전쟁까지 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격은 하되 그게 이제 한 2, 3주 지나면 다 소진돼요, 사실은. 네. 그러면 전쟁까지는 못 한다. 그래서 그렇다고 반격까지 않으면 이란이 그냥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타격을 하면 반격 정도는 하되 그게 장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준에서의 반격 강도를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이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원하는 건 명확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시위 유혈 확대 안 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미군 내 자산 안 돼,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정말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부분은 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NDS 전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반구에서는 미국이 영향력을 확실하게 주도권을 그린란드 포함해서 장악을 한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는 작전적으로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서반구보다는 장악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 필요시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오래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목표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노력을 투자하면 네. 서반구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도 그것을 가늠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 재무장관의 압박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수습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